사람들이 이제 조정 오면 사야지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계단 형식으로 갈 것 같아요. 횡보할 때 오히려 매수하는 게 더 빠른 기회일 수도 있고. 현대 로템이나 하나 에어스페이스 주가를 보면 그런 흐름이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고,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그런 정책이면은 저 생각보다 조정 나올 것 같아요라고 하겠지만은 미국도 해, 심지어 후쿠시마 원전 일본도 스탠스를 바꿨어요. 유럽도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그런 에너지 확보하려면은 원전의 방향성을 완전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앞으로 수많은 이제 공급 계약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몇 개만 따내도 충분히 실제 일단 베이스가 나오는 산업이 아닐까. 저는 과장님과 조금 다른 게 전 시작도 안 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원전이 뜨게 된 게 AI에서 나왔다 생각을 해요. 네, 본격적으로 3000p 시대가 개막이 됐고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만큼 부자 되는 방법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두 분과 함께라면 부자 되는 길 든든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화진 과장님 그리고 김선영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하반기 시작에 이렇게 두 분을 맞가뵙게 돼서 뭔가 괜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든든합니다. 시장 전망부터 섹터 분석까지 알차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먼저 주식시장 전망에 대한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증시가 진짜 질주를 하고 있고 대선 이후에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과열일지 아니면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 분께서 먼저 대답해 주실 건가요? 과장님 먼저. 일단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꾸준히 좀 나오다가 이제 한 5월 달부터 외국인이 한 1조, 2조 정도 이제 사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6월 3일 이제 대선 이후에 거의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이제 항상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외국이 보는 시선 입장에서는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계속 얘기를 해왔었고, 물론 이제 그 첫 번째가 상법 개정안 그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물론 이제 현 정권에서도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후에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뭐 만남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나중에 해소될 거에 대한 뭐 기대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지난주에 이제 MSCI 선 지수가 좀 불발되긴 했지만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이 우리나라가 이제 PE가 한 10배까지 좀 올라가긴 했지만은 그 이전까지는 8배였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정권 교체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좀 높았던 흐름이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 이렇게 증시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외국인들이 이쯤에서는 좀 털고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의외로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 현상 어떻게 보세요, 세티님께서는? 사실은 일단 그동안 우리나라가 악재성 이슈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식 매수하십시오라고 했다가 엄청난 비판을 받았던 때가 1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몇 가지 악재성 이슈가 있었고 그것들이 하나씩 사라질 거다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뭐 몇 가지가, 공매도 재개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재개가 돼도 별 문제 없었어요. 그 나머지 두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제 이 리더 자리가 부재하다라고 하는 거는 해외에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쵸. 이제 그 문제가 좀 있었고, 그 남은 두 개 악재 이슈가 원래 대통령이 부재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어떤 무역 협상, 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두 가지 중에 이제 대통령은 시간 문제였죠. 뭐 대선 지나면 누가 돼도 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대통령만 자리 잡게 된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좀 달라질 것이다.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좀 더 강하게 들어오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우리나라를 매수하거나 다른 나라를 매수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벤치마크 지수가 MSCI 이 지수인데, 인덱스인데, 거기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 쪽의 수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의 연속성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래요. SK하이닉스는 워낙 좋은 상황인데 SK하이닉스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는 그냥 삼성이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대신에 오늘 아까 좀 좋은 소식이 나와 가지고 이제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데, 어쨌든 뭐 정치적 불확실성 사라졌고 이제 두 번째 미국과 우리나라의 무역 협상인데, 사실 근데 이거는 뭐 이것도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우리나라 전화해 가지고 "너희들 도움이 필요해." 조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협상을 했을 때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봐 가지고 우선 일단 그것도 시간적인 부분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협상이 진행 중인 거로 보고 있는데, 이 협상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중간중간에 진통이 되게 많아요. 이게 쉽게 협상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뭐 날짜도 지정했다가 풀었다가 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좀 왔다 갔다 할 뿐이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원화 강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무역 협상도 지금 뭐 7월 했다가 9월로 연기시킨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는 9월까지 이어갈 이유는 없어요. 마지막에 결국은 뭐 중국이랑 EU가 남긴 하겠지만 그건 그들 문제고, 일단 우리나라랑 일본은 비슷한 시기에 이제 협상이 될 것이고, 뭐 여름쯤에 우리 휴가를 즐기고 있을 시점쯤 되면은 아마 이제 그것 협상도 마무리 지어지면서 우리나라 지수를 좀 누를 만한 이슈들은 또 다 제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쯤 돼서 뭔가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어 가지고,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오네요. 네, 그때쯤 돼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저는 지금은 그냥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맞춰 가고 이제 3 분기 중후반에서 4 분기 초반에는 한번 살짝 정도 누를 수 있는데,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연말엔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림을 이용해서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미국도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무역 협상이라는 거는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은 미국한테 나쁜 건 요만큼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 보호해 주려고 협상하는 거잖아요. 미국에 이제 어쨌든 이 부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도 사실 그동안 지수가 되게 눌림이 있었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 한번 해 보시라고. 미중 무역 협상이 미국한테 뭐가 나쁠까요? 눌릴 때마다 매수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게 어쨌든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들을 봤을 때 한 번 정도 이제 연말 전에 쉬어갈 분위기는 좀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쉼 이후에는 아마 내년 초까지는 그냥 달리지 않을까, 냅다 달리지 않을까라고 그래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혹시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뭐 우리나라 지수는 뭐 제가 볼 땐 계속 상방이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에 우리나라 실적에 대한 개선세, 그게 어느 정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매력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 아. 사실 저는 이거 무조건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플 거예요. 아플 어떤 겁니다. 점에서요? 그러니까 아프지만 우리가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면은 기업들이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소송들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그들 사정이고 좋은 변호사 돈 많이 써서 고용하십시오. 그들이 해결해 줄 거예요. 이거는 기업이 문제할 만한 부분이 아니고, 미국 보시면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몇 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히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받는 스톡 옵션을 중지시켜 왔어요. 그 정도 돼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나라 뭐 CB 빌더블 발행할 겁니까? 근데 이게 만약 되게 되면은 벌써 이런 거 싫어 가지고 피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자진상폐하고 이런 기업들은 다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면 나가야 되고, 그동안 얼마나 이제 웃기게 했습니까? 기업 운영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해먹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살짝의 어떤 이 진통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감안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더 좋은 시장이 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뭐 그때쯤 돼 가지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힘들지만. 저 그러면 궁금한 게,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일 것 같긴 한데, 그럼 하반기 어쨌든 전망 자체는 긍정적으로 맞아요.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네. 그러면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 지금 뭐 새로운 종목을 산다든지 이런 거는 금지? 일단 저는 업종별 컨셉이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 잘 못 가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매수를 해도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SK하이닉스를 따라가라고 하는 건, 저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종목 따라가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래요. 왜냐면 거기로 보통 보면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잖아요. 차익 실현이 밑에 있는 애가 나오겠습니까? 수급이 들어와서 위에 있는 애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 애들이. 맞아요. 근데 그 오른 애들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나와봤자 고점 대비해서 20-30% 조정이에요. 근데 20-30% 조정이 감당 안 되시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수익 실현하는 게 맞죠. 근데 "아유 나는 뭐 한 300% 수익 나 있어. 20-30% 빠져. 괜찮아." 이러신 분들은 그냥 닫고 일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차익 실현 해 놓고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낫죠. 중장기 투자자들은요, 그냥 내년 이맘때쯤까지 그냥 일하시면 돼요. 그냥 "난 매수 끝났고." 그냥. 조정이 나와도 그냥 흔들리지 말고 일단은 묵묵하게 이걸 들고 가보자. 괜찮으신 분들은. 결국 뭐 과장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제일 무서운 조정은 쭉 내려가는 거예요. 장기 침체. 저기 우리 윗동네 있죠. 위에 동네. 중국처럼 계속 이렇게 빠지는 그런 애들이 안 좋은 거지. 사실 잠깐 나오는 조정은, 그러니까 제가 딱 98년도 7월부터 주식을 했거든요. 1998년도. 근데 그때 이후에 제가 한번 쭉 살펴보니까, 제가 다이어리를 쓰는 습관이 있어서 살펴보니까 제일 큰 상승량이 2003년 4년부터 2008년도까지 거의 코스피 700에서 2100까지 올라왔어요. 한 3배 올라갔는데, 그때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 지수 기준 10%면요. 지금 우리가 되게 마른 편한데 종목들로 보면 한 20-30% 깨지잖아요. 그 조정이 분기마다 한번 있었어요.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조정이다라고 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뭐 쭉 빠질 만한 조정은 아니고 잠깐의 흔들림이라고 봐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화진 과장님께는 섹터나 종목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쪽일지, 일단 지금 잘 갔던 대표적인 섹터, 뭐 조방원에서 전력 이쪽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새로운 저평가된 쪽을 노려봐야 될지. 그러니까 저는 원전은 계속 이제 부분이 있는데 조선과 방사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선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조선이 이제 1 분기 실적 발표 때 한국조선에 이제 컴코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표 일정이 앞당겨지도록 이제 생산 공정이 원활해졌다." 그 말은 그동안 인력난이 이제 작년 이제 1 분기 때 있었는데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회전율이 빨라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028 년도에 수요 잔고가 꽉 차 있는데 이게 앞당겨졌으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선주사들한테 "야 우리 지금 너네 지금 주문 넣으면은 2년 반 정도 이게 기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너 또 넣을래?" 왜냐면은 선주사들 입장에서는 빨리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기간이 늦어지면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1 분기 때 나와서 그때 주가가 그날 당일날 한 10% 넘게 갔었어요, 모든 대부분 조선 산업들이. 근데 만약에 2 분기도 그런 흐름이 똑같이 나올 거냐라는 거죠. 음. 물론 최근에 이제 USTR 무역 대표부에서도 중국 제재안을 걸긴 했지만은 MSC나 이제 머스크 같은 해운 그 선사들 1, 2위 하는 업체들이 그래도 우리는 지금 배가 빨리 필요한 거예요. 음. 근데도 우리는 그 수수료 감안하고 중국 쪽에 발주를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흐름에서 과연 우리가 상반기 때 나왔던 조선 섹터에 관련된 그 모멘텀이 사실 우리가 뭐 MRO나 이런 건 사실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과연 그걸 뒤집어질 수 있을 정도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느냐가 내가 볼 땐 조선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2 분기 실적 때 아마 7월 말에 나올 겁니다. 그 7월 말에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걸 체크를 해야 그 수주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 때도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런 일들 일단은 간망의 대응이고, 방사는 이번에 물론 이제 나토 정상회의를 하기는 했지만은 지금 결국에는 이제 유럽 국가들이 계속 꾸준하게 국방비를 이제 뭐 2035 년까지인가요? 그때 뭐 5% 이제 증액을 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나토 그 사무장관도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유럽 쪽의 방산 경쟁력을 계속 키우겠다는 겁니다.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가 지금 폴란드한테 계속 그러고 있어요. "너네 왜 그렇게 한국에서 수입을 계속하는 거야? 왜 이렇게 광고를 해 주고 그러니?" 약간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 물론 지금 당장 우리나라 이제 K2 전차나 K9 자주포나 지금은 이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현대로템 이번 구조 계약이 나오게 되면은 그게 세로닉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23년 기준으로 15조 수출 물량인데 9조면 그 절반 이상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이후에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이 이만큼 수주가 나올까라는 걸 봤을 때는 주식 시장은 항상 이게 기대감이 이만큼 올라왔다가 이제부터 성장이 떨어지나 하면 그때 다시 주가가 빠져요. 그때부터 그 밸류가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음. 이미 터치를 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선과 방사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는 체크할 부분이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하반기는 인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들은 결국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 음. 자, 오늘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또 잘 나왔잖아요. 네. 지금 엔비디아가 저렇게 시가총액이 1 위를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 결국 엔비디아는 저번 달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빅테크에 의존 안 할 거야." 그렇다는 거 최근에 중동 이슈 있었죠. 유럽 쪽에 GTC 8이 가 가지고 계속 AI 칩 수주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HBM 쪽으로 물량이 더 커질 건데, 당연히 이제 SK 하이닉스 이제 오늘 아침에 아까 기사 나온 것도 얘기했지만은 생각보다 삼성전자가 이 HBM4 물량을 공급 논의가 돼 버리면, 지금 엔비디아가 내년 초도 물량을 확정을 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들어오라 이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SK 하이닉스 물론 리포트가 46만 째 리포트 나온 건 맞는데, 과연 여기서 SK 삼성전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사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살짝 바뀔 수가 있어요. 음. 그럼 삼성전자는 항상 시장은 새로운 걸 원해요. 새로운 걸 원했을 때 삼성전자를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그럼 삼성전자 그 밸류체인 단의 소부장까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는 두 분 다 반도체 쪽을 좀 가장 유망하게 보고 계신 거네요. 그쵸. 그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과장님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거 저도 배우면서 지금 들었는데, 방산도 사실 비슷한 의견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이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방산이 잘하는 건 알았는데 왜 갑자기 떴냐.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뜬 거예요. 빨리. 네. 좀 더 강한 것 같던데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드는 동네 가게에서 정말 빵을 맛있게 구워요. 소문 안 나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방산이 워낙 잘했는데, 시간만 주고 잘했고 가성비가 좋았는데, 그걸 알려지게 된 계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죠. 그 이후에 이제 그래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고 있는데, 최근에 저는 이 미국이 이제 방위 비즈니스라고 푸시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는 좀 다르게 봤어요. 어떻게요?
방위비 증액해서 우리 거 많이 사. 우리 미국 거. 미국 음. 거. 예. 미국이 증액하라고 지금 푸시하고 있잖아요. 야, 각 나라 니들 방위비 증액해. 우리 거 좀 사줘. 딱 요요전 이렇게 봐 가지고 거기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분명히 먹겠죠. 우리나라 사실 지금 메인으로 가기엔 힘들어요. 콩고물 먹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인데도 지금 굉장히 엄청난 실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방산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미사일 하나 팔아도 진짜 몇 병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미 좀 많이 기대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역으로 생각하면은 살짝 밀려줄 때 또 그때쯤 돼서 관심을 맞아요. 그래서 관심 업종에서는 절대로 빼면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당해도 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 각 기업들이 '아 기업들이 정신 좀 차렸구나.'라는 포인트를 하나씩 하나씩 보통 보는데 사실 삼성이 팔란티어랑 얼라이언스를 하면서 네. 이제 수율을 잡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거기 수율 잡으려고 하면은 그 데이터 자체가 절대로 공개가 되면 안 되는 자료를 줘야 돼요. 네. 그래야 보는데. 근데 그걸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희들이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물론 아마 무서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어쨌든 미국 기업에 넘기는 거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했겠지만 이거로 봤을 때 이제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 삼성이 우리를 믿네. 한국 대표 기업이 우리를 믿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팔란티어가 이제 AI를 돌려 가지고 수율을 잡고 최근에 보면 이제 AMD 쪽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급하니까 삼성이 와요. 와 가지고 "야 니들 됐냐 안 됐냐 빨리 말만 좀 해 봐." 아닌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AMD에 들어가니까 역으로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가 가지고 이제 "우리 AMD도 됐는데 한번 봐 주시죠 형님." 이랬고 아까 과장님 진짜 포인트 좋은 게 1 분기 거 확정을 안 지었잖아요. 그 제가 봤을 때 거기 삼성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아마 우리나라 지수는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네.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나머지는 다 쉽니다. 그쪽으로 쓰고 있어요 버려. 그걸 다 뭐 예. 제가 작가님 나중에 MSCI 코리안 닉스 최근에 인덱스 다시 보여드리면 일단 탑 10 까지가 공개가 되는데 삼성전자만 한 23% 돼요. 근데 거기 한 100개 정도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 10개 밑에 삼성 다 합하면 한 40% 50%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23%. 그래서 이제 보통 거기에 따라서 매수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 삼성이 들어오게 되면은 나머지 쪽에서 수급이 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영향이 2 차전지 이런 데 영향받을 수 있겠네. 근데 그러면은 네.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 좀 뭔가 심상치 않은데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는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뭐 방산이나 원전 이런 것도 그냥 다 털고 나오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되는 때인 거예요? 저는 이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원장님 더 잘하시겠지만 전체 다 하는 거는 저 쪼끔 전체 뭐 물론 개인 성향에 따라 달라요. 이건 답은 없어요. 나는 그냥 시원하게 그냥 매도 화끈하게 한다 하시는 분들은 매도하고 넘기시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항상 좀 여운을 두는 편이어서 예 뭐 다 매도해도 한 30%는 남겨 두고 굳이 네 요렇게 하고 뭐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단가는 없네? 계좌를 하나 더 만들면 됩니다. 네 다른 증권사 가서 계좌를 하나 더 만들거나 아니면 그 증권사에서 계좌 하나 더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매수하면 되기 때문에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있는 이 뭔가 압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압박을 벗기가 쉽지 않은데 없죠. 그럼 과장님은요? 예. 저는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잠정 실적 발표 삼성전자 하잖아요. 네. 안 좋게 나올 거예요. 안 좋게 나올 건데 이게 오히려 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안 좋게 나오냐면은 일단은 어제 이제 따로 이제 그 한국투자증권 최민수 이제 NL이 이제 리포트를 프리뷰를 냈는데 파운드리 이조적전 나올 것 같아. 레거시 잘 나올 것 같아. 그걸 마이크론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HB는 이제 텅 비었다 이거죠. SK하이닉스는 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보는 게 아까 이제 HBM4 내년 1분기를 얘기를 하고 있다면은 적어도 3분기 때는 이제 그 HBM3 그 12단 반도체 그 한 9월로 인정이 되기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정량은 부분장이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컴콜이 아마 7월 말쯤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사이에서 삼성전자가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외국인이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작년에 삼성전자가 84,000원 그때 움직였던 게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물론 미리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빠르게 주가를 올려버렸죠. 거의 무슨 우리가 한인 중소형주처럼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삼성전자 시장에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사야 돼 하는 순간 그냥 주가는 이미 가버리는 거죠. 그 타이밍이 놓칠 가능성이 높고 물론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얼굴 앞 조선 방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기관이나 외국 입장에서는 '어디를 팔고 가야 되지?'라는 고민을 해 봤을 때는 지금 개인 수탁구도 지금 고객 예탁금이 69조까지 지금 올라왔죠. 지금 대기 자금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는 거의 삼성전자 그때 올라갔을 때는 그 개인 투자자가 영향이 굉장히 컸지만은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외국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봤을 때는 그냥 자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단 걸 털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봤을 때는 방산, 조선 조금 지금 시장에서는 상방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옮겨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방산이랑 그쪽은 네. 앞서서 대표님께서는 조금 눌림목이 나와도 일단은 갖고 있자라고 하셨고 뭐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보유자의 영역에서만 안 맞아요. 되는 네. 거죠. 신규 맞아요. 진입은 안 되는 거죠. 신규를 지금 하라고 하는 거는 쪼끔 무리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근데 이게 "나는 뭐 앞으로 방산 5 년 10년 투자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가능하다는데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에요.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증시 너무 힘들었잖아요. 수익 못 냈잖아요. 지금은 쪼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가는 게 지금은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늘리는데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못 가지신 분들이 배 아프실 것 같아서 '혹시라도 기회가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근데 다른 업종에서 또 기회가 많은 업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미국으로 가도 되고 우리나라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사실 저기서 슈팅 나와 버리면은 저도 뭐 다른 아까 겨자님 말씀해 주셨지만 거의 뭐 그냥 정말 중소형주처럼 움직여 버리거든요. 하루에 막 7-8% 씩 올려요. 그러면 일단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네. 전기채 보자. 맞아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섹터가 한 가지가 있거든요. 네. 로봇 섹터. 로봇이 뭔가 주도권을 확 잡는 것 같진 않은데 조용한 강자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LG 사장이 임명이 되면서 로보티즈를 향한 진도도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게 대장이 될 수 있을까요? 하반기에? 그러니까 진짜 찐 대장. 일단은 어차피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자체가 이제 중국의 유비텍도 있고 유니트리도 있고 이미 얘네들은 양산 시작했어요. 음. 지금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가 이제 테슬라가 올해 하반기 때부터 한 5천 대 정도인가 3천 대 정도 아마 양산을 시작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지금 당장에 뭐 펀더멘털로 가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LG의 조준환 대표나 뭐 SK 이제 그 최태호 회장도 올해 CES에서 계속 꾸준하게 얘기를 해 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물론 이제 SK 이렇게 유일 로보티스가 가장 뭐 관련주이긴 하겠지만은 물론 올해 5월 달에 저기 청라 쪽에 그 신사고를 이제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 2,500 억짜리 캐파인데 물론 이제 4 월쯤에 그때 이제 삼성전자 그때 인재를 4 명을 영입을 했어요. 이렇게 휴머노이드를 만들 수 있는 인재들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회사들이 양산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내러티브로 간다라고 해 봤을 때는 결국에는 '주가는 움직일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해 봤을 때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티즈도 있겠지만은 로보티즈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 휴머노이드 쪽에 맞는 게 로보티즈가 이 다이나믹 셀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관절 같은 거죠. 관절을 만드는 건데 일단 적어도 매출의 한 90%는 나오고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항상 그 대표님이 얘기를 하기를 로봇 박람회 가면 우리가 저게 일본의 로봇 회사들과는 물론 기술력이 우리는 충분히 80-90% 까지는 따라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미세 작업이 생각보다 빨리 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로봇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에 대한 우리에 대한 성장은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게 결국에는 로보티즈도 지금 이제 인적 분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과 다이나믹 셀 요쪽으로 완전히 인제 양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결국 로보티즈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좀 쏠릴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요? 어떻게 로봇 관련주는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될 미래긴 해요. 근데 그 시점이 확실히 빨라진 건 사실인 것 같고 근데 저는 로봇 관련주가 결국은 AI에서 파생되는 업종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예전에 AI 관련주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거기서 파생되는 관련 업종들이 뭐가 나오는지를 쭉 봤을 때 결국은 그 흐름이 로봇 관련주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책만 보면 로봇들한테 AI는 누가 보아도 당연한 사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로봇 관련주는 좀 긴 관점에서 투자 가능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 왔는데 뭐 최근에 생각보다 그러니까 테슬라 옵티머스 팀에 있는 동생이 있는데 한번 물어보니까 진짜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딴 얘기는 제가 좀 드리긴 좀 그렇고 했던 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빨라서 되게 재밌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확실히 이제 휴머노이드 쪽으로도 분위기가 들어오는구나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우리나라에도 로보티즈 같은 기업들이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좀 다른 컨셉으로 봤을 때 어차피 우리나라가 직접 그러니까 어떤 신기술을 이제 가지고 오려면은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직접 개발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회사를 인수를 해 버리든지. 그런 의미로 저는 현대차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현대차요?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있는 로봇들이 사실은 이제 현대차도 안 되니까 바로 이제 갖고 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회사를 인수를 한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차가 이제 거기서 뻗어나갈 게 되게 많죠. 그러니까 현대차를 저는 앞으로는 좀 테슬라 같이 완벽하게 되진 않겠지만 언젠가는 현대차를 자동차 기업만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시기가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차도 매수 관점이세요? 네. 현대차가 괜찮다 봐요 저는. 나쁘지 않다 봅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앞서서 로보티즈 관절 역할 한다고 액추에이터 말씀하신 네. 거죠. 그러면
액추에이터 하면은 사실 저는 하이젠 RNM이 더 잘했던 기억이 있어서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하이젠 RNM보다 이제 하반기는 로보티즈가 조금 더 유망하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아이 꼭 그렇다기보다는 어차피 하이젠 RNM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이제 들어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 가지고 인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가 알기로 올해 상반기 때 원래는 이제 시제품을 양산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인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체가 이제 이족 보행이나 사족 보행 쪽으로 계속 꾸준히 이제 준비를 해 왔던 이제 기업이고, 물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LG전자도 물론 가정형 이제 로봇 쪽으로 이제 서비스 로봇을 계속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는 건 이제 물론 LG전자도 마찬가지고 특허를 계속 출원을 한 걸로 이제 알고는 있는데, 과연 여기서 이제 과연 물론 당장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그게 바로 반영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이젠 RNM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에 갔던 이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따른 이제 그 양산 이슈 때문에 제가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막상 해 보면은 그 삼성 부핏도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쪼끔 기술력의 측면에서 쪼끔은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물론 이제 LG전자도 밑에 엔젤 로보틱스가 있고 로보스타가 있고, 그게 제가 예전에 엔젤 로보틱스 탐방을 갔을 때 그 회사 얘기하더라고요. 면밀하게 얘기는 못 하겠지만은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LG전자가 투자한 회사들 종합적으로 같이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 왔던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어느 기업들이 빠르게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건가. 그거는 이제 주가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하이젠 RNM은 어차피 올 초에는 레인보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하반기에는 LG전자가 조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했을 때는 로보티즈나 인제 그런 엔젤 로보틱스 쪽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로봇 관련해서는 로보티즈, 엔젤 로보틱스, LG의 뭔가 관계성, 연관성을 갖고 있는 쪽으로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원전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앞서서 이화진 과장님께서 조방원 얘기할 때 "원전은 그래도 좀 더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엄청 많이 올라서 네. 솔직히 지금 떨어져도 아무도 뭐라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원전은 제2의 방산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이 힌트를 준 게 우크라이나 사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때 방산회사들이 본격적으로 공급 계약이 나오게 되면서 수주와 실적이 성장하는 구간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원전은 아직 이제 수주를 받는 이제 대형 원전이니까 체코 두쿠바니가 26조 짜리 찍었단 말이죠. 그럼 그다음이 템멀린입니다.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번에 프랑스 EDF가 그렇게 소송을 안 걸었으면은 그다음 두 기회와 관련해서 프랑스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프랑스가 내건 접근이 엄청 혁신적이었어요. 너네 체코 나라에 우리 부품 같은 회사들 공장 너네 나라 다 지어줄게. 너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해 줄게까지 했는데도 우리나라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프랑스도 제안이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진 거를 약간 못마땅하다 그러면서 이제 항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지금 프랑스와 체코 간에 약간 그런 신뢰성이 조금 무너졌다라면 충분히 전 템을 이기도 우리나라가 따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대형 원전은 이제 체코 쪽에 이제 하나둘씩 쌓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다음이 이제 폴란드, 이제 폰티누프가 있고, 그리고 영국, 사우디, 베트남 등등이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4월쯤인가요? 그때 웨스팅하우스랑 이제 MOU를 맺었잖아요. 일단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는 유럽 국가 할게. 대신 너네는 이제 중동이나 아시아 쪽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웨스팅하우스가 핀란드 건을 따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둘씩 이게 수주가 계속 쌓이게 될 거예요.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입찰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구조가 그렇습니다. 보통 토지를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게 되면 그게 5년이 걸려요. 그러면 보통 한 10년 뒤부터 이제 상업화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럼 한 15년 정도 걸려요, 대형 원전은. 그러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적어도 5년 뒤의 밸류를 지금 주가에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주가가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주가 한 3배 정도 갔는데 부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한기에 대해서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우리 아직 SMR 아무것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두산 마켓에 인적 분할을 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래 두산 마켓이 7천억의 그게 관련된 차입금이 있었어요. 그 밑을 떼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1조 3천억을 이제 차입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디 하냐? 창원에 SMR 원전 공장 짓습니다. 이게 또 구조적으로 뭐냐면 2023년도에 뉴스케일 파워랑 테라 에너지 얘네들이 MOU를 맺은 게 있어요. 향후에 이제 우리가 원전 관련 이제 수주 프로젝트 있을 때 같이 해달라. 그게 올해 하반기에 더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앞으로 여러 공급 계약이 나오면 우리 2030년, 31년, 32년 대부분의 이제 수주들을 쌓아놓고 이제 실적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제2의 방산 구조로 가는 흐름이네. 그러면서 원전이 저렇게 뜨겁구나라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계신 거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조정 오면 사야지."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계단 형식으로 갈 것 같아요. 올라갔다가 이제 행보하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조정의 기회를 안 줄 수도 있다는 그럼 생각. 횡보할 때 오히려 매수하는 게 더 빠른 기회일 수도 있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로템이나 하나 에어스페이스 주가를 보면 그런 흐름이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게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고,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그런 정책이면은 저 생각보다 조정 나올 것 같아요라고 하겠지만은 미국도 해. 심지어 후쿠시마 원전은 일본도 스탠스를 바꿨어요. 그러면 유럽도 마찬가지겠죠. 유럽도 이제 아까 엔비디아 AI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 계약했잖아요. 그럼 자기네들도 이제 그런 에너지 확보하려면은 여기는 이제 원전의 방향성을 완전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앞으로 수많은 이제 공급 계약이 있을 텐데 그중에 몇 개만 따내도 충분히 실제 일단 베이스가 나오는 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과장님과 조금 다른 게 예. 과장님은 이제 시작이라고 하셨잖아요. 전 시작도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저도 사실 원전이 뜨게 된 게 AI에서 나왔다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잘하고 있었던 건 알겠지만 진짜 안타까운 게 저도 이제 친한 선배님이 원전 사업을 하시다가 파산을 하셨어요. 알겠죠. 우리나라 이제 원전 탈원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팁이고 어떻게 보면 좀 현실인 것 같은데 미국에서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좋은 환경에서 하고 계시다는 말씀하셨는데 결국 AI 관련주고 이제 원전이라는 걸 하는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전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생긴 거고 시작이 뭐지? 시초가 뭐지? 넌 도대체 어떤 태생을 가지고 있어를 항상 따져보는데 원전이 최근에 뜬 거는 예전에는 그냥 뭐 전기비가 비싸요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전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센 전기가 엄청 필요하죠. 특히 어디? 미국에서 AI 보시면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대형 원전 신규 증설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아까 좋은 말씀 해주신 게 네.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SMR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SMR이 아시아에 몇 개 없더라고요. 가성비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이게 '야 SMR 들어가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기존에 수주 쌓여 있는 이제 이 원전들을 건설하는 데 한 10년 걸려요. 실제 돌리는 한 더 걸리죠? 그렇게 되면은 쌓이고 해서 그게 주가로 반영이 되고 그 사이에 SMR도 계속 기술 발전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의 템포에 맞춰 가지고 SMR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또 사업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 하늘에서 도우는 그런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 이 원전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이슈가 정말 강력한 이슈고 저는 이제 AI가 앞으로 더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로봇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전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전은 사실 저는 그러니까 100m 달리기 예를 제가 보통 자주 들어요. 뭐냐면은 올림픽 보면은 가서 이제 좀 딱 다리 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과장님은 아마 다리 대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 다리 대기 전에 왜 인사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인사하잖아요. 뭐 코리아 누구 이렇게 인사. 그래서 "이제 한번 가 볼까?" 이제 근데 이게 기대감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종목별로 흐름이 다른데 저는 총 포인트가 뭐냐면 진짜 이 업종이 너무 고평가다라고 하는 거는 중소형 기업들까지 다 올랐을 때예요. 중소기업들까지 미친 듯이 다 올랐을 때 팔아야 돼요. 근데 중소기업들 중에 안 오른 기업도 꽤 있어요 지금. 꽤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위에서 살짝 내려오고 돌 수도 있고 이 안에서 순환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원전이라고 하는 이 테마 내에서도 되게 다양한 테마들이 있어요. SMR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순환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투자할 때 보면 제일 이쁜 구조죠 사실은. 이제 업종 내에서 이렇게 돈다라는 이제 순환 구조가 나온다는 게 제일 이쁜 구조인데 저는 원전이 앞으로 갈 수 있는 구조는 충분히 있고 대신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대장이라고 몇 년 후에 대장이란 법 없어요. 바뀔 수 있어요. 네. 근데 확실한 건 이제 중소형주들이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한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그 기업들을 투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숫자가 안 지켜요. 아직은. 내려와야죠. 그 두산 같은 기업들에서 내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시기가 좀 걸릴 것 같긴 하지만 결국은 다 살아나는 쪽으로 갈 것이고 그래서 원전은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건 바로바로 오늘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빅사이클의 초기 단계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AI에서 파생이 돼서 이렇게 원전주들이 탄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전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해지다 보니 원전주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전력하면 저는 또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전력 설비, 변압기 이쪽도 진짜 잘 가고 있고 이쪽은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른 지 꽤 됐는데도 안 꺼지고 있어요. 네.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전력 설비, 변압기. 이게 최근에 현대일렉트릭은 항상 실적 발표할 때마다 변동성이 한 10% 넘게 나옵니다. 실적은 오케이인데 수주에 대한 애매함이 있었어요. 맞아. 28년, 29년도에까지 없어요. 그다음은 했는데 이게 2분기 때 분위기가 바꾼 게 엔비디아였던 거예요.
물론 이제 유럽도 이제 본격적으로 AI 쪽 성장하고 있고 프랑스에도 뭐 최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였나요? 뭐 AI 업체 뭐 인수한다 얘기할 만큼 이제 유럽도 본격적으로 AI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건 당연히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할 거고 당연히 거기에 이제 벼락기나 이게 수요가 있을 텐데 지금 이제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벼락기 회사들이 이제 북미만 몰래 초점을 맞췄는데 최근에 유럽 쪽의 수주 물량도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는 뭐 일진전기도 마찬가지고 산이전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흐름을 좀 봤을 때 물론 우리가 항상 매월마다 수출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있지만 항상 수출 단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에서 아쉬운 거는 주가가 작년에 5배 넘게 올라왔는데 이제 우리의 그 가려움을 이제 긁어줄 만한 게 결국은 수주 물량이거든요. 항상 왜냐면은 이게 최근에 주가가 빠졌던 거는 HD 현대일리티 그 얘기를 했어요. 2분기 이게 수주에 대한 부분이 약간 조금 아쉬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2분기에 그걸 채워버렸어요. 그러면서 LS 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대부분의 주가가 올라왔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게 결국에 그 산업에 대한 사이클이 이게 지속성을 보여준 거죠. 그게 조금 우리에 대한 실적은 어차피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이제 캐파 증설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모멘텀을 결국에는 미국이 보여줬고 심지어 유럽도 보여줬다는 거죠. 아마 이제 조만간 또 중동까지 이슈가 부각되지 않을까 싶다면은 네. 아직은 성장은 계속 할 수 있는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네. 대표님도요? 그럼요. 저는 원전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뭐 전기, 전력 설비, 뭐 전선 다요. 다요. 네, 다죠. 할 게 너무 많아요. 미국 같은 데도 아마 가보신 분들은요, 우리나라가 너무 편안한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진짜로. 거기도 다 바꿔야 돼요. 싹 바꿔야 됩니다. 근데 땅덩어리 엄청 넓잖아요. 먹을 게 많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지금 미리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어서 앞으로 한동안은 그 좋은 영향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변압기 말고 전선 쪽 노려보는 건 어때요? 저도 괜찮죠. 전선 괜찮아요. 미국 쪽에 가 있는 애들. 네, 몇몇 기업들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럼 원전 관련해서 종목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대표주인 거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그 뒤를 좀 따라올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쪽 BHI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BHI는 지금 매수 관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똑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분기 기준으로 지금 BHI가 제가 알기로 수주 잔고가 1조 3천억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결국에는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고 이제 보조기가 이제 BHI인데 이 둘 다 똑같이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죠. 여기는 이제 웨스팅하우스도 이제 굉장히 이제 드라이브를 이제 유럽 쪽으로 좀 걸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핀란드도 했고 향후 이제 펑티누프도 2차가 아마 제가 봤을 때 웨스팅하우스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폴란드도 제가 대통령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친트럼프 성향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웨스팅하우스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 들어가는 게 이쪽이고 물론 어젠가 아마 뉴스거리가 나왔던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가 이제 그 SMR만 매출 기대감이 1,000억이에요. 그런데 2030년 기준으로 3조 5천억입니다. 그만큼 이제 성장 베이스가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BHI도 덩달아 같이 갈 수 있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둘이 주가가 좀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제 대표님 말씀하시면 이제 안 올라왔던 뭐 한전산업이나 뭐 한전기술, 뭐 한전기술도 이제 설계 쪽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전 다른 종목들보다 어떻게 빨리 이제 그 현금 흐름을 땡겨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설계가 제일 먼저 하잖아요. 5년 뒤에 이제 설계를 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이제 원전을 짓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이제 공급 계약이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은 가장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원전 섹터에서 그럼 그나마 저평가된 게 이제 한전기술 그쪽은 신규 진입도 가능한 거죠? 네, 신규 진입도 가능하고 물론 최근에 조금 급등했던 이슈도 있기는 한데 물론 한전산업이 또 주가가 생각보다 안 올라왔어요. 이 아까 대표님 말씀한 대로 실적이 생각보다 빨리 안 잡히고 있어요. 이 회사가 아마 AS 약간 그런 서비스하는 이제 업체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수요 잔고가 쌓이고 쌓여야 그쪽에 대한 이제 수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업황 자체가 좋아지게 되면 이쪽도 충분히 키 맞추기도 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성향에 따라서 진짜 종목 고르는 게 달라질 수 있겠네요. 원전주 관련해서도 꾸준히 아직 그래도 가망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반도체 이야기 앞서서 잠깐 좀 하기는 했는데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잘 갈 거라고 말씀을 아까 이미 듣기는 해서 언제쯤 그러면 매수하는 게 좋아요? 지금부터 그냥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괜찮을까요? 지금 방송을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누르십시오. 그럼 가능하다 봐요. 왜냐하면은 이제 삼성전자를 예전부터 봤을 때 사실 저는 작년 연말 올해 초에 삼성은 정말 왜 이렇게
근데 가끔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정말 안 좋은 일이 터질 때가 되게 많아요. 하다못해 부회장님까지 돌아가셨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좋은 악재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도대체 삼성은 뭘 잘못했길래 저런 악재들이 너무 발생하나. HBM 뭐 늦게 하고 M&A 잠깐 그룹들 스톱시켜 놓은 거는 그들의 잘못이죠. 경영적 판단으로 잘못한 건데 뭐 그들은 이제 그들이 잘못한 건데 사실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악재성 이슈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절치부심이란 말을 좀 떠올린 것 같아요 최근에. 저는 오히려 그 크게 봤던 게 이제 팔란티어한테 아까 말씀드린 그 설계를 넘기면서 이제 '우리는 수율 잡겠다.' 급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근데 사실 삼성 입장에서는 전 진짜 바보 같았던 게 밥상은 정말 잘 차려져 있었어요. 다들 너무 맛있게 SK하이닉스는 밥을 많이 먹어서 막 지금 배가 불러 있습니다. 막 "아 술 가자." 막 이러고 있어요. 술 취해서 뭔가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은 '아 이걸 어떻게 먹어요?'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나이프 잡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사실 이게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먹을 거 충분한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앞에 정말 이게 음식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정말 좋은 비싸고 이제 막 평소에 먹기 힘든 음식이 있는데 자꾸 이거 먹는 법을 모르니까 평소에 먹던 거 그냥 먹고 있는 거죠. 그냥 라면 끓여 먹고 있는 거죠. 이 라면이 아시겠지만 중국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거시 반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거시 반도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당장의 매출을 본 게 문제였다 생각해요. 이 꼴 난 게 이제 보잉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네, 인텔도 마찬가지고. 당장 잘하면 뭐 합니까? 지금 시대는 정말 빠르게 바뀐 시대고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알고리즘에 이건희 회장님 말씀이 뜨더라고요.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아. 도전해." 이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왜 그게 나올까? 도대체 저한테 볼 게 아니고 이재용 형님한테 나와야 되는데.' 난 그런 생각이 했는데 어쨌든 삼성은 지금 지난 건 어쩔 수 없어요. 네, 리프레시를 하고 이제 수율을 잡으니까 AMD가 가져갔겠죠. 근데 재밌는 건 AMD가 사우디에서 땄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지난주에 이제 엔비디아를 갔다 왔는데 좋은 소식이 있으면 조만간 발표가 날 것 같고 아니 엔비디아도 기다려 주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 사실 제일 원망스러운 게 제가 봤을 때 삼성이에요. TSMC "야 TSMC 니들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맡겼는데 우리 라인 하나 못 만들어 줘?" TSMC가 못 만들어. 안 해." 예. 옆에 있는 삼성 "야 니들이라도 좀 칩 빨리 만들어 주면 우리 매출 더 뛸 수 있는데." 그쵸. 지금 엔비디아 칩은 공급이 안 돼요. 누군가 만들어 주는 내가 진짜 제가 돈 있으면 제가 하고 싶을 정도로 만들어 주는 공장이 없는데 삼성이 수요를 맞춰 주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는 게 엔비디아일 겁니다. 맞춰 주잖아요. 그럼 엔비디아도 사야겠네요. 그쵸? 이렇게 연결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히려 삼성이 지금 이런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회사 내적으로 좀 불편한 것들도 있긴 있지만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다 내려놓고 이제 팔란티어와 함께 잘 맞춘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는 오히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기 전에 움직이고 나서 오늘 8% 급등하는데 매수해요 말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진짜 막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욕을 먹을 때 매수해야 된다. 엔비디아도 예전에 욕을 먹을 때 매수해라라고 했다가 제가 욕을 먹었거든요. 삼성도 사실은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기업이긴 해요. 정말 몇 년 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참 쉽게 못 나아지는데 그게 경영적 판단의 문제였다는 거는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알았죠. 근데 이게 이제 잘못을 다 알았으니까 이제 좀 뭔가 절치부심하고 문제가 뭐냐면 근데 삼성의 그 우수한 인재들이 다 나갔어요. 많이 나가요. 뭐 SK하이닉스로도 가고 해외로도 가고 "형 저 뭐 미국 어딜 가요." 막 이런 애들도 있어 가지고 되게 안타까운데 예전에 그 삼성전자 직원들의 프라이드도 좀 심어 주면서 이제 하게 되면은 원래 잘했던 애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SK하이닉스가 지금 되게 세 보이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장단이 사실 두 개가 워낙 명확한 기업들이에요.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죠. 그래서 "난 반도체만 투자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하이닉스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삼성은 되게 좋게 생각하면 사업할 때 되게 중요한 건데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많아요. 반도체도 팔죠. 휴대폰도 팔죠. 냉장고도 팔고 다 팔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삼성은 이제 그동안 휴대폰이 계속 죽어 있다가 팍 살아났죠. 그리고 이제 더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좀 굉장히 좋은 얘기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고 드디어 애플 이런 애들이 정신 차렸죠. 계속 딴 거 쓰고 있다가 이제 삼성 LG 이런 거 디스플레이 갖다 쓰면서 이제 좀 좋아지려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애플이 바보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애플이 지금 컨셉을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것도 나아질 거라 보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삼성전자, 반도체 이제 좀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주가는 진짜 금방 움직이거든요. 이게 외국인 자금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외국인 자금이 결국 컨트롤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 시총이 이렇게 큰데 뭐 움직여? 하하 엔비디아 이런 애들은요. 엔비디아 하루에 몇십 %씩 날려버리는 그게 외국인들인데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시장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좀 사 두시고 오히려 지금 적금보다 나을걸요? 뭐 매달 배당금 나오는 거? 아. 예. 적금 수준일 거예요. 예 그런 생각으로 오히려 하셔도 저 적금 파는 동생들한테 미안한데 어쨌든 뭐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삼성전자로 옮겨가는 건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근데 지금 SK하이닉스 들고 있으신 분들은 이 재미를 보고 있어 가지고 '아 삼성전자 재미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물론 지금 봐 봐요. 지금 저 미국에 지난주에 막 JP모건 막 모건 스탠리 막 35만 원, 38만 원 막 리포트 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실적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시장이 지난 1 분기 때 7조 2천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번 시장에서 한 9조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 일단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주식시장을 우리가 항상 엿봐서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게 물론 지금 인제 우리 대표님 제가 참 좋아하는데 항상 방송 가끔 이래요. "삼성전자 정신 차려야 된다." 근데 제 지인들 얘기를 들으면 특히 반도체 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확실히 직원들은 정신 차린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직원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얘기해요. "HBM3 8단 우리 지금 이거 관심 없어요. 이거 인증되면 어쩌지." SK하이닉스 꽉 잡고 있는데 HBM4 진짜 밤새면서 일하고 있다고. 맞아요. HBM4에 의해 지금 우리가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살을 걸었다. 이 만약에 정말로 이제 빠르게 뭐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이미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분명한 건 7월 달에 반도체 변화가 제가 볼 때 중요한 좀 변곡점이 있을 수도 있다. 바로 인제 엔비디아 말씀하셨는데 엔비디아도 결국에는 HBM 싸게 사고 싶을 거예요. 지금은 인제 워낙 수요가 많은데 인제 쇼티지가 나오니까 '아 씨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이 SK하이닉스 비싸게 사야 돼.' 삼성전자가 들어와야 가격이 다운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새롭게 들어오니까 시장에서는 섹시하게 보이는 거고 SK하이닉스는 당연히 인제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여기로 갔는데 만약에 이제 마이크론도 들어오고 삼성전자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사실 SK하이닉스의 매력이 살짝 사그라들 수는 있다는 거죠.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같이 동조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시장이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 이게 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시기가 내가 볼 때 7 월이나 8 월쯤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잊고 있었던 단어가 있잖아요. 지금 치킨 게임이라고 하면 다들 2차전지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반도체에서 치킨 게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삼성이 생산을 어떻게 해 주냐에 따라서 뭐 또 휘청휘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삼성의 HBM4도요. 지금 보면은 진짜 기회예요, 기회. 왜냐면 HBM3랑 4는 완전 다른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베이스 다이 있잖아요. 베이스 다이가 이제 초미세 공정이 들어가는데 SK하이닉스는 그걸 못 해요. 그래서 이 TSMC한테 부탁하잖아요. 막 밖으로 기사는 막 "와 우리 TSMC랑 일한다." 이렇게 기사냈는데 그게 밖으로 보면 그렇지만 안으로 보면은 자기들은 그 초미세 공정을 못 해요, SK하이닉스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차피 베이스 타일을 TSMC한테 맡겨서 가져와야 되는 입장이고 삼성은 그게 되거든요. 그 얘기는 불필요한 비용이 삼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HBM4를 만약 삼성이 잡아버리면은 삼성은 밑에 다이부터 시작해서 위에 쌓는 거까지 다 해버리는 거죠. 근데 SK하이닉스는 또 TSMC 입장을 봐야 돼요. TSMC가 그걸 줘야지 우리가 그 위에 쌓는 거거든요. 걔들은 쌓기는 잘하는데 밑에를 못 해요. 그러니까 삼성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여서 이제 HBM4에 사활을 걸죠. 그래서 HBM4로 넘어가면은 진짜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유일하게 지금까지 지금 보면 SK하이닉스가 반도체만 하는 기업이라서 각광받았는데 나중에는 "니들은 반도체밖에 못해." 이렇게 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좀 간단합니다. 그냥 SK하이닉스 좀 가지고 계시고요. 좀 팔고 삼성 사시면 돼요.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오늘 뭐 급등한다." 이러면은 "야 한 10주 팔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파시고 삼성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여름 휴가 가서 내도 매수 버튼 그렇죠. 공짜로 누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진짜 삼성은 진짜 정말 좋은 시기가 와 가지고 네.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과장님 정말 좋은 거 말씀 주셨는데 직원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직원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저기 위에. 근데 위에 분들도 정신 차리신 것 같아서 하여튼 삼성전자 파이팅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외치고 있어 가지고 아마 지금은 근데 삼성전자가 아마 더 매력이 부과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저는. 네. 삼성전자 파이팅. 삼성전자 파이팅 한 번씩만 외쳐주세요. 삼성 파이팅, 파이팅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코스피 4천 뚫습니다. 맞아요. 네. 4천 뚫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다 같이 응원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국민주 삼성전자 그러면 국민주인 만큼 담고 계신 일반 투자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딱 한마디로 상승을 위한 전제 조건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마디로 한 줄씩 주신 다음에 설명해 주실게요. 대표님께서 먼저 한 줄 요약 해 주세요. 저는 뭐 잘못된 부분이 많이 고쳐졌기 때문에 그냥 지금부터는 하던 대로 하면 된다. 지금부터 네. 하던 대로 삼성 직원들은 사실 너무 잘하고 있었고 경영적 판단 때문에 좀 딜레이 된 부분이잖아요. 뭐 M&A도 하다가 말고 그리고 이제 HBM도 그냥 "뭐 하러 하냐. 차라리 그냥 지금 레거시에 집중하자." 하면서 중국에 팔았는데 중국이 확 기술로 따라오니까 "하하." 이렇게 돼 버린 거잖아요.
전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새로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근데 삼성은 지금 어쨌든 이게 저도 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 삼성 같은 기업들도 AI의 선두에 있어야 되는 기업이라 생각해요. 전 세계 최선두는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이거는 선두는 무슨 말도 못하고 팔로우도 아니고 팔로우 완전 뒤쪽에 처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은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HBM 정신 차리고 이제 그쪽으로 또 새로 해서 신사업도 좀 잘 땄으면 좋겠다고 생각 가지고 있고 네. 삼성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이제 경기 침체 얘기 굉장히 많이 났을 때 삼성전자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지금 어떤 업종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때 경기 침체설 되게 많이 나올 때 오히려 우리 대기업들은 투자를 되게 많이 했어요. 특히. 그래서 삼성 보면서 자, 삼성이 지금 어디 투자하는지 보시고 그게 앞으로 답이 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아시겠지만 반도체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로봇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아이들이 지금 다 핫한 아이들이잖아요. 거기서 일단 포인트를 잡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앞에서 좀 자주 많이 설명드렸지만 지금은 투자 포인트로 가는 게 맞아요. 오히려 삼성이 얻어맞을 만한 악재성 이슈는 거의 다 얻어맞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뭐 미국에 공장 짓고 거기서 뭐 어떻게 하고 뭐 보조금이 나오고 그거는 정치적 문제예요. 네. 어쩔 수 없는 문제고 근데 삼성은 워낙 이제 많이 진출돼 있고 거기에 또 이미 또 많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도 트럼프도 잘 알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트럼프를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데 그 사람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철저히 사업가입니다.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지 인풋 대비 아웃풋이 명확해요.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랑 뭐 일론 머스크가 싸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아유 밖으로는 싸우지만 안 그래요. 자기한테 도움이 많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삼성도 트럼프가 필요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줬어요. 1기 때도 마찬가지고 2기 때도 마찬가지고 삼성, 현대 이런 기업들이 있죠. 분명히 미국에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은 될 겁니다. 뭐 중간에 이제 어떤 돌발 이슈는 나올 수 있겠지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엔비디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트럼프 입장에서 이제 엔비디아 자기 나라 기업이잖아요. 딱 봤을 때 야 이거 만들어주는 기업이 어디 있어? TSMC 대만이래요. 근데 이제 또 어디 있냐? 삼성은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럼 삼성 좀 정신 차리지 왜 그래? 그럼 이제 오히려 삼성이 확 올라오면은 오히려 TSMC보다 삼성 쪽으로 이제 더 좋게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어가지고 좋아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직원분들은 원래 열심히 하고 계셨고 그냥 경영진들만 이상한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만 잘 진행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열심히 따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사소한 잡음에 너무 흔들릴 필요 없이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하면은 잘 갈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러면 HBM4를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했다 뭐 이런 이슈가 터지면은 가장 큰 호재가 되겠네요. 이미 주가 많이 올라 있겠죠. 이만큼 올라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이슈가 터지기 전에 잡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화진 과장님께서는 삼성전자 상승을 위한 전제 조건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하실 건가요? 결국에는 엔비디아 그게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물론 이제 대표님 약간 AMD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AMD로는 사실 시장이 만족을 못하죠. 일단 적어도 3 12단 반도체라도 일단 들어가야 그게 결국에는 GB200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우리가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이미 하이닉스가 1분기 때 보여줬습니다. 우리 HBM 그 영업 마진 봤지? 그 정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으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그런 가이던스가 뒤바뀔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일단 중심에 있고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흔들림과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이제 워낙 좋게 봐주고 계시니까 언제 매수하면 좋을지는 이미 네. 충분히 드린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오르기 전에 7월, 8월이 아마 기점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전에 보자. 그러면 이게 오른다면 상승 여력을 어느 정도까지 보는지 가격 밴드 궁금한데요. 어떻게들 보고 계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가 7만 원대, 8만 원대 사이에 기술적으로 좀 뭔가 물량들이 되게 많은 시점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거기에서 이제 뭔가 쌓아놓은 물량이 있으면 그걸 돌파하고 이제 올라가는 어떤 힘이 필요한데 결국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엔비디아 쪽에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그쪽이 시원하게 뚫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 여부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 그게 만약 하반기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엔비디아 쪽을 좀 뭔가 시원하게 수주가 들어가고 이제 공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7-8만 원 이상, 8만 원 이상 올라가겠죠. 물론 지금보다 한 30-40%는 더 올라갈 거라 보는데 만약 그게 안 되면은 6-7만 원대에서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할 매물대가 그쪽 항상 막 8층에 있습니다. 네.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러면 이화진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가격 밴드 설정하고 계실까요? 결국 지금 대부분의 IB 업체들이나 우리나라 증권사 리포트의 목표가 대부분 한 75,000원, 73,000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리스크도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삼성생명법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통과도 안 됐고 지금 아직까지는 뭐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이게 뭐냐면은 총 자산의 3%까지 제한을 두는 건데, 그러면 지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지분 한 8.2%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대략 5.7%까지 지분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걸 블락딜로 넘기겠죠. 넘기긴 하겠지만은 물론 이제 할인율에 따라서 단기적인 그런 흐름은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게 제가 볼 때 외국인이 기회로 여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저번에도 9월쯤으로 지금 HBL3 인증 여부가 좀 남아 있기는 한데, 그럼 9월 이전에 시장이 문제의 가능성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84,000원대를 트라이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외국인 리포트의 목표가 상향이 완전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어. 좀 생각보다 저는 만약에 아까 지수 4,000 얘기했는데 지수 4,000 가면 정말 삼성전자가 그 정도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되는 이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60,000, 65,000 사이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할 수 있는 조금 밴드가 아닌가. 결국 70,000 가서 사면 좀 무리한 가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네. 6만 원에서 65,000원 사이에서 매수 관점. 그리고 중요한 가격 라인이 7-8만 원을 돌파하는지.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가격 밴드까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사실 투자자의 관점에서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섹터가 있거든요. 유리기판. 유리기판. 네. 유리기판이 한때 또 엄청 잘 갔다가 걔네가 약간 확 올랐다가 확 식고 확 올랐다가 확 식고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근데 또 반도체가 이렇게 탄력이 붙기 시작하면 분명히 유리기판 쪽으로도 탄력이 갈 것 같다 이런 뭔가 느낌이 오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뭐 엔비디아도 이제 블랙의 울트라를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기 시작을 할 거면은 결국에는 플라스틱 기판보다는 유리 기판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에는 그 반려를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이게 작년부터 계속 이제 전선영이 대표가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알아야 될 거는 사실 시장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이 아마 3조 정도 시장이고 2040년 기준은 한 8조 정도 시장이에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필옵틱스나 뭐 SKC 밑에 있는 엑솔리스 같은 회사들은 당연히 뭐 1,000억, 2,000억 매출 내면 크죠. 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가적으로는 하반기 때는 저는 상방 요인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시장을 과연 누가 잡아먹을 것이냐. 네. 우리 아마 앵커님도 아마 그 아이폰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 고릴라 글라스를 만든 회사가 미국의 코닝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원래 디스플레이용 유리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도 반도체용 유리기판 만들겠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도 그 닛산 글라스라고 일본도 우리 이게 반도체용 유리기판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뛰어들었기 때문에 과연 이 시장은 단순하게 우리나라가 다 먹을 수 있는 시장이냐. 물론 삼성전자도 한다 그러고 삼성전기, LG이노텍 이제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시장을 생각보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중소형 필옵틱스나 이런 회사들은 당연히 수익성은 커질 수는 있긴 한데 이제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다. 결국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방 여력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조금 지켜보면서 가자. 대표님은요? 저는 유리기판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결국은 이제 그 판의 차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AI 반도체를 얘기하고 전력을 얘기하면서 문제가 됐던 게 발열이에요. 근데 발열 문제는 뭐 2차 전지 컨퍼런스를 가도 이제 항상 제일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발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뭐 액침 냉각 기술이 나오든 뭐 그런 기술이 나오는 건데, 결국은 이제 이게 발열 문제를 잡기 위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우리는 밑에 플라스틱 하지 말고 이걸 갖다 이제 유리로 바꾸자라는 움직임이고, 그것과 더하기 유리로 바꾸기 전에 일단 플라스틱에다가 차라리 이걸 자체로 온도를 낮추자 해서 이제 액침 냉각 기술 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액침 냉각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유리기판의 인기는 없을 겁니다. 근데 액침 냉각 기술이 정말 발전을 많이 해서 요즘에는 반도체 이것도 넣지만 네. 그 전기차 배터리도 그냥 액침 냉각을 해버리더라고요. 지난번 인터배터리 갔다 오니까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걸 여기서 한다고 이렇게 놀리고 왔는데, 일단은 시장이 확 크지 못한 이유가 만약 대안이 없었으면, 액침 냉각 기술 같은 게 없었으면은 더 뜰 수 있었는데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히려 액침 냉각 기술 시장도 제법 지금 인기가 많아요. 왜냐면 이거는 반도체에도 쓰이고 2차 전지 배터리도 쓰이고 쓰임이 많기 때문에 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굳이 온도 낮출 수 있는데 그냥 기존 쓰던 거 계속 쓰다가 하지 왜 굳이 뭐 밑에를 또 유리로 바꿔 가지고 새로 기술을 해 가지고 하겠냐, 이런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동의하는 부분이, 유리기판 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올라가긴 할 거예요. 주가도 같이 서로 다 필요하니까. 근데 확실히 뭔가 시장이 커지고 막 엄청난 성장을 바라기에는
이 냉각 기술도 지금 굉장히 발전이 되고 있다. 뭐 바다에 담그고 막 기름 같은 데 용액에 담그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전이 되고 있고 실제로 너무 기술력이 괜찮다고 판단해서 그걸 갖다가 막 이 배터리 냉각하는 데도 사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쪼끔 이제 상승할 수 있지만 제한적인 상승이 아직까지는 오늘 기준으로는 할 것 같은데 모르죠. 또 핵심 기술이 개발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일단은 뭐 매력이 없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살짝 낮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올 게 나왔어요. 2차 전지. 2차 전지 진짜 많은 분이 정말 깊은 한숨을 쉬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 그것부터 들어볼게요. 이화진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도 사실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최근까지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시각도 있긴 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뀔 시점 된 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 최근에 나왔던 중국 전기차 이슈도 있는 상황이었고 네. 뭐 테슬라 로봇 이슈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 뭐 최근에 또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BB 법안 관련해서도 좀 부정적인 이슈는 있긴 했지만은 그게 단 전부 다 제가 볼 때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됐던 흐름이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BB 법안이 하반기에 또 시행하게 되면은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28% 에서 20% 까지 이제 줄어들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그걸 감안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중국이 결국에는 제발로 지금 오히려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이제 리튬 가격이 특히 탄산 리튬 가격이라 하죠. 이게 우리가 2-3년 전에 그 당시 55만 위안까지 올라갔었어요, 톤당. 근데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58,000 위안까지 떨어졌는데 62,000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게 지금 중국 전기차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론 지금 시진핑 뭐 그런 관련 이슈도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 생각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적자폭이 해소되는 구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악은 음 지나갔다.'라고 좀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닥 통과. 아. 어제 SK이노베이션 또 흐름 보여줬잖아요. 네. 물론 이제 어제 하나증권 리포트에서 나온 게 이번 분기 수익성 개선되었고 결국에는 SK온의 그 차입금이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게 하나의 좀 신호탄이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대표님께도 같은 질문 드려볼 텐데 2차 전지 바닥 이야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약간 네.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네. 있어요. 제가 진짜 막 저는 사실 계속 얘기를 막 들어왔던 사람으로서 네. 예전에 이제 이 치킨 게임 시작되기 전에 누가 시작을 했는지를 포인트를 잡아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되게 생뚱맞은 소리를 해요. 앞으로 우리는 이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진율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저러지 갑자기?' 그랬는데 갑자기 그 이후에 뭐 듣도 보도 못한 중국 기업들이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일론 머스크가 이제 시작한 치킨 게임이니까 일론 머스크가 뭔가 마무리를 지을 때까지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보조금 안 줘도 되는데 전기차가 보조금을 안 줘도 되는데 자 그 얘기가 왜 나왔냐. 전기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제일 비싸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가지고 수익 많이 내신 분들은 양극재 되게 비쌀 때 이제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거를 좀 몇 개 팔아도 이제 수익이 나지만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신산업 나서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2000 이제 한 18 년도 19 년도 고 전에 여러분들이 2차 전지라는 게 세상에 있다라는 걸 모르기 전에 그전부터 이미 양극재 가격은 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번 팍 튀었습니다. 2-3년 튀었는데 그 왜 튀었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튀면서 이 양극재 목재뿐만 아니고 그때는 뭐 파묘, 티저 뭐 다 튀었잖아요. 밀도 튀고 막 "밀 어디서 나오냐. 빵 못 먹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왔던 시기가 그때였는데 잘 다 드시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그때 한번 튀고 나서 그때 사실은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 실적이 제일 피크를 찍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아 이건 정상은 아니다. 이게 비정상적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 가지고 지금 원자 비싸게 팔았던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비싸도 팔렸다는 거죠. 근데 왜 팔렸냐면 하필 그때 전기차 시장이 테슬라랑 중국차가 들어오면서 서로 경쟁을 하기 시작했던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돈 싸움이 시작된 거죠. 테슬라는 이제 그 비싼 배터리 가격임에도 우리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다 샀어요. 싹 사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받는 게 어디예요? 루시드 리비안. 스타트 기업이 돈 없잖아요. 못 사요. 기술이 있는데. 그래서 루시드 리비안을 갖다가 미국 돌아다니면서 차를 보면은 '와 이건 그날은 진짜 운 좋다.' 이 정도였었는데 최근에 보면 루시드 리비안 CEO들이 한 마디씩 계속해요. 이분들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원래. "CEO가 있어? 여기가 회사가 있어야." 하고 있지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 루시드가 갑자기 증자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면 증자를 하라고 했지만 저는 '아니 이거 얘들 준비하는 거다. 돈 자금에서 준비하는 거다.' 그때부터 루시드 리비안 상산을 확 늘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LG엔솔 같은 데 전기 배터리 가져가고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제가
작년 초, 재작년부터 25년도 후반기부터는 이제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기차랑 이제 일반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비슷해질 것이고, 제가 프리우스랑 가격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 가격대가 비슷해질 것이고, 그때부터는 이제 차값이 비슷해지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유지비. 유지비는 근데 압도적으로 전기차가 낮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요즘에 주니퍼 샀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오늘도 머리 자르러 갔더니 그 형이 기존 차를 버리시고 주니퍼 샀다고 되게 너무 스마트해 가지고 내가 못 따라가는데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니퍼 지금 하고 싶은데 되게 오래 걸린다고 그래 가지고 못 사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중국의 전기차들이 얘네들은 근데 항상 모든 업종에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업종에 예전에도 그 미국이 한참 잘하고 있던 태양광 하고 있을 때도 갑자기 우리나라도 막 이제 뭐 "미국 하니까 우리나라도 하자."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이 나오더니 그 시장을 엉망진창 만들어 버렸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거는 미국이 제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재 안 했어요. 다 뺏겼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해 가지고 커버링이 됐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우리 더 이상 보조금 필요 없는데."라고 얘기한 거는 이제 치킨 게임이 끝났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부터는 어떤 게 문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을 때 그 비싼 배터리 테슬라가 사 놓은 것들 네. 소진 끝났습니다, 이미. 그게 불량 재고로 남아 있었어요. 되게 웃기죠? 재고라는 게 원래 차를 빨리 생산하기 위해서 그냥 비싸도 산 거는 어쩔 수 없이 산 건데, 나중에 이게 쑥 떨어지니까 높은 가격대 산 배터리가 불량 재고로 있는 거예요. 그 소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낮은 가격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보면 이제 LFP 공장을 또 미국 테슬라가 짓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당연히 테슬라가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낮은 가격대 사람들이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싼 값에 계속 전기차를 만들면서 테슬라는 천천히 가격을 올릴 겁니다. 아, 다시 올릴 거예요? 네. 그 비아디 걱정하시는 분 계시는데, 비아디는 어떤 기업이냐면은 제가 예전부터 비판 많이 했어요. 어차피 중국 기업들은 보조금 안 주면 엎어지는데 왜 애들이 보조금 받냐? 중국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안 좋다 보니까 중국이 보조금 줘 가지고 어떻게든 나가서 수출해라 이건데, 그 일례로 지금 뭐 테무나 쉬인 쓰십니까? 안 쓰잖아요. 작년 1 분기였나요? 원래 1 분기 때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원래 비수기인데 갑자기 1 분기 때 무슨 성수기 느낌이 나와요. 왜냐하면 중국이 확보를 하면서 전 세계로 수출을 밀어내 버렸죠. 중국은 매번 패턴이 똑같아요. 그 비아디가 처음에 우리나라 전에 일본에 진출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에 진출해 가지고 전 망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기사가 뭐가 나왔냐면은 비아디가 도요타를 잡았대요. 진짜 그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얘들은 확실히 바보다. 왜냐면은 토요타는 전기차를 그렇게 되게 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걔들 하이브리드 하는 기업이지. 그런 식이에요. 어. 기사를 이런 식으로 내보내요. 그 우리나라 들어왔잖아요. 될까요? 안 돼요, 저는. 왜냐면은 저가형 자동차들은 일반 개인들이 안 사요. 뭐 사겠죠. 근데 이 대부분이 중국과 이제 사업하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 우리 사업하니까 몇 개 좀 사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이나 그 기업들한테 판매가 되게 많이 이루어져요,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점점 비싼 모델을 우리나라에 판다? 비싸진다?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져요. 1억 몇 천짜리 비아디를 산다? 어우, 타이칸 사지. 그럴 거면 다른 거 네, 사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아서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현대기아차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되게 우수하거든요, 기술력으로는 솔직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된다 봐요. 그럼 비아디는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냐? 자기들 생산해서 자기가 썼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좀 사줬죠. 근데 유럽도 이제 사다 보면 이제 조금 이제 한계를 느끼겠죠. 저는 그게 한계라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재미없으니까 보조금 줄이기 시작하니까 밑에 기업들 망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맞아요. 중국에서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들리긴 하더라고요. 네. 이제 가격을 걔네가 낮췄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 수요는 많이 못 따라간다. 결국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거겠죠? 그쵸. 제발. 결국에는 지금 이제 공급광 이슈가 중국에서 계속 화두가 되어 왔었고, 지금 뭐 체리 자동차나 네. 뭐 BYD가 자꾸 계속 뭐 찍어내네. 그거 물량들 다들 다 어떻게 처리할 거냐.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조만간에 한두 개 정도는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날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반사수에 누가 있겠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전기차 업종이 오늘 결국에는 인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탄산미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양극재들이나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이 실적이 개선되겠죠. 그게 이제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게 워낙 이제 물론 저도 사실 그전까지는 1 분기까지는 '와, BYD 잘한다.' 음. 데이터만 봤잖아요. 테슬라 따라잡았대, 유럽에서. 아, 그렇지. 뭐 테슬라는 로보택시 쪽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 왔고, BYD도 주가가 계속 그렇게 올라왔었던 건데, 인제 그게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실제 그렇다잖아요. BYD는 딜러들이 신차를 샀는데 이게 바로 그냥 중고차 시장에 넘겨버린다잖아요. 음. 그냥 "야, 우리 판매량 올려야 돼." 네. 근데 중고차 시장에서 똑같은 신차 가격이 네. 똑같다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우리의 그 숫자의 노름에 당했던 흐름이라고 판단하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중국 전기차의 힘이 생각보다 약하게 간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제 판을 다시 짜자.'라고 해 봤을 때 과연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고민을 해볼 시기가 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비에 이제 실적을 좀 전환했고 이제 LG 엔소도 이제 올해부터 미국 쪽에서 이제 생산 가동이 시작할 건데 가동률만 좀 이제 올라와 음. 주고 좀 고정비 부분도 줄어들게 되면은 만약에 저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만약에 고려를 한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결국에는 그런 전기차 수요에 대한 변화를 쪼끔 강하게 드라이브 시켜줄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확실히 근데 뭐 전기차 쪽은 이제 과장님도 설명 잘해 주셨지만 이제 예전에 참 이 얘기를 "숫자 노름에 당하지 말라는 말을 참 많이 했는데 참 진짜 비판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이게 티가 안 결국은 나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할 말은 해야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생산하고 자기들이 소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발 생산 대수 신경 쓰지 마세요. 제발 뭐 인도 대수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말고 해외로 얼마나 나가는지 보시고 테슬라랑 똑같은 상황에서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참 그게 어려웠죠. 근데 이제 이제서야 이제 그래도 이제서야 나왔다는 게 다행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네. "대표님 지금 양극재가 이 가격에서 지난번에 에코프로 지난번 실적 최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가능하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싼 가격에 예를 들어서 원래 100 원일 때 10개 팔아도 1,000 원이잖아요. 네. 근데 10 원으로 떨어졌을 때 100개 팔아도 1,000 원이에요.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더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비쌌을 때 테슬라 같은 기업밖에 못 샀잖아요. 근데 떨어지니까 루시드, 이베아 같은 애들이 들러붙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많아지고 아까 우리가 반도체 얘기도 했지만 저는 예전에 테슬라가 원탑 달릴 때도 '아 이거 안 좋다.' 그랬어요. 테슬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떤 한 업종에서 어떤 한 기업이 원탑을 잡고 계속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정치하죠. 뒤에서 막 따라오면은 뭐 회사만 집중하지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개 기업이 같이 서로 공정 경쟁을 하면서 성장해 주면 그 성장이 더 나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반도체도 똑같이 봐요. 이제 엔비디아 단독 원탑보다 AMD가 빨리 컸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두 개서 경쟁하면서 서로 할 거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아까도 지금은 엔비디아 입장에서 되게 짜증나죠. 왜냐면 이제 SK 하이닉스한테밖에 못 싸우기 때문에. 근데 삼성이 오면은 가격 경쟁이 돼요. "자, 우리 반도체 여기 필요해. 가격 한번 불러와. 좀 싸게 한번 해 봐." 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싸지면 더 수요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똑같은 개념으로 배터리 시장과 2차 전지 시장과 반도체는 똑같은 개념이라 봐요. 어. 그러면 일단 대표님은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꾸준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언급해 주셨잖아요. 면 과장님께서는 "요즘에 쪼끔 시각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긍정적으로 보세요? 지금 대다수의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 아직까지 부정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시장은 항상 먼저 움직이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역발상의 시점이고 결국에는 이제 올해 1월 달에 트럼프가 재임하게 되면서 뭐 IRA 얘기가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노출도 다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건 다 안 좋은 거 다 알고 시장 다 반응했고 그럼 주가는 바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 봤을 때는 그 시점이 전 지금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뭘 봐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전 테슬라의 항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보다 로보택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간 한 대당 나올 수 있는 매출이 한 4만 달러 정도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 당장에 많은 대수를 하지는 않겠지만은 내년 내후년을 좀 봤을 때는 이 시장을 좀 주름잡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NF나 그러면 LG 에너지솔루션이 좀 이 시장을 조금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요? 네. 어. 그러면 테슬라 로보택시가 그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그게 진짜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2차 전지주들도 반등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도 괜찮아요? 결국에는 이제 로보택시가 이제 이 시장에 올라가게 될 거고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대차가 G90의 레벨 3 단계 아직까지 못 나와요. 생각보다 계속 미뤄지고 이게 제가 알기로 이게 2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물론 결국에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기존의 카메라 이 방법이 결국 제가 봤을 때 일론 머스크 방식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웨이모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쪽 시장을 좀 간다라고 해 봤을 때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제 FSD 쪽으로 판매량이 더 많이 늘어가게 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거기에 따라 따라갈 게 제가 볼 때는 배터리랑 요쪽으로 이제 양극재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같아요 로보택시가.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차를 팔았을 때 사주는 사람 한 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자동차 회사, 택시 회사들이 생겨만 나면은 "우리한테 몇 대 주세요." 하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자기들이 타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최근에 보면은 2차 전지 업종은 이제 뭔가 새로 생겨 가지고 빵 떴다가 지금은 거품이 사라지는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
트럼프가 되자마자 이런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이 트럼프를 오해하는 게 트럼프가 전기차 시장을 죽여버리겠다 이게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정말 정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오케이 전기차라는 게 없다라고 봤을 때도 내연기관차가 100%였어요? 아니에요. 하이브리드 있었죠. 수소차 있었죠. 어떤 업종에 어떤 한 제품이 100%가 있는 시장은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뭐 2030 몇 년까지 뭐 전기차 100% 하겠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여 가지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갖다 언론들이 이상하게 꾸며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2000년지가 또 그런 거 있을 때마다 그런 것 같아 이러고 밀려버려요. 그걸 계속 얻어맞으니까 얻어맞다가 내려간 건데 저는 오히려 이제 지금 트럼프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캔슬하겠다는 게 계속 트럼프 욕만 하는데 아니에요. 바이든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나왔을 때는 매년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팍 줄었어요. 한 3-4 년만 지나면 거의 우리나라 같은 기업들을 못 받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거든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반영이 이미 충분히 됐다고 좀 보고 있고 로보택시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시스템 특히 또 미국의 동부에서 언제 돌아다니까 지금은 가능해요. 동부는 못 돌아. 뉴욕은 택시 라이센스비가 되게 비싸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아시겠지만 택시업에 종사하는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디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보택시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쯤 되면은 이런 법안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분들과 싸우는 시기가 오긴 올 거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을 걱정할 시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또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제가 어제 데이터 하나를 봤는데 이 로보택시가 돌아다니면은 그 우버 있잖아요. 네. 우버 택시의 매출의 한 40%가 줄어들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버 쪽 보니까 우버는 또 로보택시 자기들 하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제가 또 아이디어를 한번 내본 게 우리나라 택시 회사들도 어쨌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월급을 주는 회사 많지 않잖아요. 그 로보택시 좀 돌리는 거예요. 거기서 돈 나오는 걸 이제 직원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월급 주면서 사납금 넣고 하면 오히려 좀 상생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라 판단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이제 데이터 기업들 이제 그런 기업들이 과연 어느 정도 받쳐줄까? 또 네이버 화이팅 이렇게 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맞춰주냐에 따라 가지고 산업이 좀 많이 개편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이슈라 봐요. 음. 네, 그럼 로보택시가 좀 희망으로 작용이 되면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하면 최근에 그래도 꾸준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되는 쪽이 유럽 시장이잖아요. 근데 유럽 시장이 진짜 그 정도로 효과가 클까요? 결국에는 어차피 북미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이제 점유율이 좀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이제 유럽 시장 쪽은 물론 우리가 데이터만 봤을 때는 알지 중국이 좀 앞서가고 있는 좀 상황이긴 한데 물론 이제 하나둘씩 물론 이제 유럽에 있는 이제 OEM 업체들도 계속 꾸준하게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좀 상황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노스폴트도 최근에 이제 파산했죠. 파산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LG 엔솔이 좀 더 진출력이 올라갈 수 있을 건데 결국에는 이게 폭스바겐 볼보가 이제 그 노스폴트 물량들을 받을 거예요, LG 엔솔이. 근데 그때 제가 작년 12월쯤에 LG 엔솔 IR을 다녀왔었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파산해도 지금 당장에 우리가 세팅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3년 정도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럼 3년 정도 걸린다고 해봤을 때 지금 1년 지났죠. 그러면 적어도 내년, 후년을 좀 봤을 때는 LG 엔솔은 결국 유럽 쪽 이제 OEM 업체들의 물량들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BYD나 여러 이제 CATL과 같은 회사들이 좀 생각보다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나중에 감소한다라고 해봤을 때는 그에 대한 반사 수혜 쪽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오히려 배터리 업체 쪽에서 이제 유럽에서 조금 선박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유럽 시장을 만약에 모멘텀으로 삼으려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내 수익으로 좀 가져오기 위해서 종목을 선정한다면 배터리 셀 메이커 LG 엔솔을 픽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 LG 엔솔. 대표님은요? LG 엔솔 괜찮아요? LG 엔솔 저는 LG 엔솔의 유일한 단점은 태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태생? 네, 저는 뭐 물적 분할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는 LG 엔솔은 정말 되게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배터리 3사를 인터배터리에서 봤을 때도 삼성 SDI는 작년에는 전고체를 엄청나게 크게 했는데 올해는 전고체를 박스를 푹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전고체는 뭐 물론 이제 개발은 되고 이제 뭐 BM에서 넣는다는 그런 얘기 나오긴 하지만 좀 시간이 걸린 문제인 것 같아서 삼성 SDI는 잠깐만 그래도 3순위로 놔두고 SK는 뭐 비상사태니까 뭐 이노베이션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나쁘지 않고 결국 이제 이노베이션이냐 아니면 LG 엔솔이냐인데 저는 LG 엔솔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LG 엔솔. 네, 그 상상 제가 봤을 때 LG 엔솔은 태생 빼고는 다 좋은 기업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셀 기업 중에서는 LG엔솔,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2차 전지하면 가장 소가리를 많이 하고 많이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그로스들,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런 쪽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에코프로 BM, 일단 에코프로 BM부터 얘기해 볼게요. 에코프로 BM은 어떨까요? 살아날까요? 일단 1 분기 흑자 전환했죠. 음. 2 분기도 좀 좋아지긴 할 겁니다. 음. 물론 이제 1 분기 때 영업이익이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재고 할인 효과도 좀 있긴 합니다. 하긴 있기도 하고 결국에는 지금 만약에 얘네가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네. 일단은 이번에 그 코스피 이전 상장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이유가 실적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2 분기가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매출이 계속 하향하다가 1 분기 때 이제 살짝 꺾었는데 여기서 이제 지속성을 보이느냐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보이게 되면은 에코프로 BM이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이 통과가 되게 되면 결국 수급적인 요인도 좀 기대감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우리가 다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서도 인제 최근에 뭐 탄산리튬 가격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에코프로 EM이라고 해서 삼성 SDI랑 같이 하고 있는 법인도 어느 정도 결국 실적이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SDI도 살짝 이제 반등하는 인제 효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하짝 법인이 쪼금 효과를 좀 보여주는 시기가 서서히 좀 오고 있지 않았나라고 해 봤을 때 그러면 이번 실적 보여주고 그러면 인제 코스피 이전 상장 다시 재신청하고 그러면 하반기에는 쪼끔만 좀 나아지는 모습 음. 좀 기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세요? 만약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최악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물론 우리가 지금 코스피 지수도 얘기하고 코스닥 얘기하고 있지만은 3,000, 4,000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거를 시장을 펀더멘털로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결국 기술적으로 수급적 요인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외국인의 기관은 저 2차 전지? 야 그래도 너무 이미 다 빠진 거 아니야?"라고 해 봤을 때는 적어도 수급적 요인을 주가는 올린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쿠프르빔 여기서 우리 이전 상장한대."라고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 탄력성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네. 에코프로 BM 네. 어떻게 보세요? BM이요? BM은 일단 저는 에코프로 그룹에서 BM은 일단 코스피 이전 상장해야 돼요. 이전 상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와야 되고 실적도 좀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올라오게 되면은 그전부터 이제 주가 탄력은 있을 것이고 올라오고 나면 이제 좀 더 탄력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거다라 보고 있고 실적은 저는 그냥 연속성이 좀 어느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BM은 나쁘게 보진 않고 그래서 예전에 이 공매도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던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공매도 중지되면서 그 청산들이 제법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뭐 다시 물론 쌓이고 있긴 하죠.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서 공매도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뭐 예전처럼 정말 미친 듯이 쌓이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BM은 지금 뭐 투자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요거를 통해서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투자를 한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한 80% 공통점이 몰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한테 하는 얘기를 똑같이 드리면 첫 번째, "앞으로 네 인생에 몰빵이란 없다." 그 두 번째, "너 분명 형 이거 나 2차 전지 앞으로 한 5년 투자할 건데 형 이거 해도 돼? 네가 분명히 5 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오케이를 한 거다. 근데 불과 지금 1년 반 지났다. 어떻게 생각하냐?" 앵커 우시겠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지금 실적이 나아지면서 주가 올라가면서 이 코스피 이전 상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코랑 에코프로는 제가 좀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게 둘 다 괜찮아요. 저 포스코 홀딩스 굉장히 오래전부터 강하게 미루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지주회사 투자 좋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잖아요, 최근에. 네. 얘네들 둘 다 지주회사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지주회사로서의 어떤 매력도 그리고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매력도 아무 매력도 지금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또 근데 기세예요, 기세. 주식이라는 거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그냥 정말 무시당하고 있는 쪽이잖아요. 네. SK하이닉스 옛날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주인 못 찾아 가지고 정말 떠들던 아이였거든요. 그리고 떠들던 아이 갑자기 돈 있는 SK텔레콤에서 인수해 준다 했을 때 저는 되게 좋게 봤어요. 돈 많으니까 우리가 매달 기부하고 있잖아요, SK텔레콤한테. 매달 몇만씩 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캐시플로우가 있는 회사가 이제 SK하이닉스 주인이 되면은 좋을 거다. 근데 당장은 떨어지겠죠. 근데 그때 엄청 비판을 많이 받았던 기업인데 그렇게 됐고요. 오히려 포스코 같은 경우 근데 매력이 없었던 하이닉스를 인수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봐도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했고 주인이 필요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어렵지만 진짜 얘네들 보면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막 누군가 돌을 던져요. 근데 얘는 그냥 묵묵히 그냥 지 갈 길 가고 있어요. 계속. "그래 나중에 두고 보자. 나중에 두고 보자." 이러면서.
오히려 진짜 국산화시킬 수 있는 것들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또 기술 개발하고 있고 돈도 없을 텐데 기술 개발하고 있고 근데도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런 것도 많이 안 해요. 증자 같은 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있는 거 쥐어짜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이 부채의 비율도 나쁘지 않게 그냥 유지는 어느 정도 해주고 있다는 걸 봤을 때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세고 어느 순간 한번 딱 들어서게 되면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숨겨진 매력들이 한 방에 부각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정말 힘드시겠지만 얘네들은 뭐 지주사의 매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업종 자체도 되게 좋게 보고 있고 근데 포스코는 철강 쪽으로 지금 좀 얻어맞고 있잖아요. 저 반대쪽에서 일본이 엔저 등이었고 지금 오고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갑자기 또 철강을 가지고 또 뭐라고 하고 있네?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삼성이랑 비슷하게 얻어맞을 걸 다 얻어맞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사업가가 바라보는 기업이랑요. 그 사업가 측면에서 바라보는 기업이랑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바라보는 기업은 완전히 달라요. 사업가는 니들이 나중에 위해서 빌드업 하구나라는 걸 좀 보거든요, 우리는. 네. 근데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숫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기업들을 이제 분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제 숫자가 안 나오면은 일단 얘는 후순위, 그냥 후순위 이럴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기업들 보면서 진짜 눈물 난다 진짜 노력하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포스코나 에코프로 그룹이 뭐 어떤 이슈가 돼서 떴든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어렵지만 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순간 갑자기 확 부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잘하던 애들이 잘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투자 관점은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일은 잘하고 있다. 이건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이화진 과장님께서는 일단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는 실적 확인하고 코스피 이전 상장하는지 여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대표님께서도 정리를 한다면 어떤 걸 딱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포스코 그룹까지 넓힐까요? 아니면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만 할까요? 일단 에코프로부터.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 저는 에코프로 BM도 좋은데 저는 에코프로가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저는 되게 쓸데없는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매도 한참 많을 때 에코프로 그룹들 쭉 보면서 공매도 중지되기 바로 전날이랑 네. 그 이후에 봤는데 공매도가 제일 빨리 청산되는 게 에코프로였어요. 에코프로가 한 7, 80% 청산될 때 나머지 애들은 뭐 20, 30%가 청산이 안 됐더라고요. 그 얘기를 봤을 때 얘가 나중에 조금 수급적으로 좀 가벼울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에코프로가 그때 제가 공부하면서 지주사적인 어떤 매력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에코프로가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많이 BM들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다 괜찮아요. 근데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프로랑 BM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BM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단 실적 확인하고 이제 안전하게 네. 일단 왜냐하면 한번 이슈가 됐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진짜 돌다리를 계속 두들겨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전 상장하고 나서 실적 돌아보는 거 매수하시면은 발끝에서는 아니더라도 무릎 정도에서는 매수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괜찮아요. 무릎에 서서 허리에 파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전 나쁘지 않은 거라 보고 있는데 저는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좀 딴 걸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또 이상한 또 이게 있어가지고 에코프로가 저는 지주사 매력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은 컨셉을 지주사로 잡겠습니다. 에코프로와 이 포스코홀딩스 요 두 개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는 포스코홀딩스 얘기도 좀 충분히 들어본 것 같은데 네. 과장님께서는 포스코홀딩스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참 대표님이 말씀 잘하시는 게 참 사업가 시선에서 보는 거랑 네. 저도 이제 숫자로 이제 보는 시선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항상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보게 되면 이게 크게 이제 철강 산업을 보게 되면 이제 조선주가 잘 가잖아요. 근데 이게 4월이랑 10월마다 이제 속판 가격이 협상하잖아요. 근데 계속 이제 철강 회사들이 자꾸 져요. 자꾸 후판 가격을 자꾸 조선주에게 자꾸 유리하게 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철강 회사들이 실적이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걸 때 아까 철강 칸세도 얘기를 해줬었고 물론 이제 우리가 2년 전에는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그런 수산화 리튬이나 이쪽 이제 아르헨티나 이쪽의 시각을 보고 주가가 이제 올라왔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빛을 발할 시기가 이제 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흔히 말해서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빌드업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바라보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숫자로 본다면은 사실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에코프로 쪽이 더 나은 흐름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아까 지주 회사 이제 그런 측면도 이제 부각이 되는 거고 에코프로 BM도 있고 에코프로 머티도 이제 전구체 쪽으로 그나마 이제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는 측면이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쪽이 낫지 않나. 물론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물론 이제 저기 워낙 이제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엄청나게 많은 증설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비용 부담도 굉장히 크겠죠. 그게 빨리 해소되는 구간이 조금 나아져야 제가 봤을 때는
포스코가 더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물론 장기적으로는 대표님 말씀대로 빌드업 되면은 훨씬 더 커지긴 음. 하겠죠. 근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오히려 에코프로 그룹이 더 음.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퓨처엠은 그리고 제가 인터뷰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거기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정말 한 시간 동안 써 가지고 저희의 질문을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전 사실 되게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근데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단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에코프로가 이겨요 무조건. 왜냐하면 실적이 이미 숫자가 돌아섰기 때문에 주식이 아무리 뭐 기세다 수급이다 그래도 숫자 안 나오면요. 우리가 사실 믿을 구석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숫자가 나오면은 그래도 밀려도 '그래, 그래 넌 실적 잘 나오니까 언젠가 빛을 발하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평소에도 모의고사 잘 보는 아들은 뭐 떨어져도 뭐 재수하면 성공하겠지 하는데 모의고사 원래 못 보던 애가 "너 그래 재수하면 서울대 갈 거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이제 성적이라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미 에코프로가 돌아서는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고 이어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먼저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측면 봤을 때 에코프로가 당연히 매력도 훨씬 더 있어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시장 전망부터 원전, 반도체, 2차 전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실 만한 섹터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제 하반기의 시작을 알린 만큼 두 분께서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메시지. 네. 어떨까요? 네, 일단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과장님 먼저. 네. 근데 저는 어차피 저도 이제 증권사에 있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 사실 이런 시장에서는 결국 외국인 수급이 많이 끌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끔 그렇게 많은 상상들 하세요. '아 많이 올라갔네. 그럼 나는 안 올랐던 종목들 갈래.' 그냥 흔히 특히 뭐 처음 들어보는 종목들 많이 사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왜 저희 건 안 올라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신사임당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갈 텐데 결국에는 가는 종목이 가는 거고 그런 실적도 충분히 있는 그런 회사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답이 없으시면은 삼성전자가 답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너무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돌아가지 말자. 네, 그럼 대표님께서도 영상 편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과장님 말씀하신 걸 공감해 가지고 저도 살짝 좀 덧붙여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신고점을 돌파하고 막 날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을 찾아서 '나는 알려지지 않은 진주 같은 종목을 찾을 것이야.'라고 하는 건 전고점 돌파하고 나서셔도 돼요. 그때 이제 리드하는 기업들이 이미 좀 조정이 나오면서 그 수급들이 이제 낙수효과로 떨어질 때 그때 잡으시면 되고요.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잘 나가는 놈이 원래 잘하던 놈들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대표주 위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지금은 제일 맞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주구장창 잘 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은 원래 잘했고 원래 유명한 기업들 위주로 포트를 짜셔 가지고 수익을 내시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고점 돌파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걔들 물량 나오거든요. 네. 그때 중소형주들 뭐 생판 처음 들어본 기업들 대신에 실적 괜찮은 기업들을 위주로 투자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앞으로 뭐 한 1-2년 이상은 우리나라한테 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하게 투자하시고 그리고 특히 뭐 미국 투자해서 뭐 우리나라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냥 미국 건 놔두시고 우리나라 건 놔두시고 제발 양쪽으로 포트폴리오 잘 나눠 놨잖아요. 그냥 놔두십시오. 미국 건 투자하세요. 우리나라 것도 우리나라 투자하시고 그대로 이어가시면은 아마 더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국내 증시가 너무 그동안 많이 두드려 맞아서 사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맞다 보면 갑자기 좋아지면은 또 막 의심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심리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하반기 전망과 섹터별로 분석해 드렸으니깐요. 너무 기죽지 마시고 성공 투자하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김선영 대표님 그리고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했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민아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